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에겐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 후반이 되었고 제 세상의 전부인 어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스스로를 강인한 엄마라고 부르곤 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유독 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저 마음이 향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요.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내리사랑이라고. 위에서 아래로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사랑. 저는 제가 받았던 그 과분한 사랑을 이제 제 아이에게 2배, 3배로 더 깊고 넓게 돌려주고 싶은 엄마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제 삶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한 따뜻한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평일에는 늘 일에 치여 바쁘셨지만 주말만큼은 세상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직 저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일주일 동안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한 번에 보상해 주려는 듯 토요일 아침이면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물으셨죠. 우리 딸, 이번 주말엔 어디 가고 싶어? 그 한마디 질문에 제 작은 세상은 온통 설렘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를 타기도 했고 동네 작은 서점에 들러 제가 고르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한아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네 놀이터에 삐걱거리는 그네를 참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제가 그네 타는 것을 지겨워할 때까지 늘 미끄럼틀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혹여나 제가 놀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우리 딸. 이 정도는 이겨내야 씩씩한 아가씨지. 그리곤 서툰 솜씨로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시던 그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한마디면 터질듯 맺혔던 눈물이 신기하게도 쏙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 삶에 그런 기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아버지와의 그 따뜻한 시간들마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한없이 어둡고 쓸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의 엄마가 되어보니 남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막한 일이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언제까지 딸아이를 씻겨줘야 할지,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는 사춘기 딸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지 분명 수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을까?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뭐해? 하고 물어보면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사실 아무도 제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엄마는 없어. 내 곁엔 아빠가 있잖아 라고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거구나. 그렇게 믿는 편이 제 마음이 덜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엄마가 하늘의 천사라는 상상이
엄마 없는 저의 마음을 오히려 더 뿌듯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손을 잡고 왔지만 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실로 향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묶어주셨지만 저는 그게 싫어서 입학식을 앞두고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교실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우리 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지? 운동회가 열릴 때도 학예회가 있을 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을 모두 조정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싸오셨죠. 아버지의 도시락은 다른 엄마들의 도시락처럼 예쁘진 않았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대신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오신 듯한 갈비찜과 잡채가 투박하게 담겨 있었죠. 친구들은 우와, 너희 엄마가 도시락 진짜 잘 싸신다 하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늘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싸주신 거야.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인생의 멘토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저 또한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엄마의 역할까지 온전히 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땐 말없이 안아주셨고 세상에 상처받은 날엔 기댈 무릎을 내어주셨으며 제가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킬 땐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제 평생의 이상형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요. 저에게 아버지는 망토 없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몸무게가 늘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솜털처럼 가볍게 번쩍 안아 올리셨습니다. 제가 열이 펄펄 끓는 감기로 끙끙 앓던 밤이면 아버지는 늘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엎여 느끼던 그 단단함, 고동치던 심장소리, 그리고 저를 놓칠세라 꼭 움켜쥐었던 그 손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아픔도 저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생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도 제 곁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둥지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마트 봉투 하나를 내미셨죠. 이거 여자들 쓰는 거라더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우리 딸 괜찮지? 그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땐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천사로 먼저 데려가신 걸 거야. 저는 엄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단 한 장의 사진조차 보여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사진은 왜 하나도 없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 결혼식 사진도 있다던데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았단다. 그냥 혼인 신고만 했어. 그래서 사진이 없지. 그 말끝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 상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했을까? 결혼식 없이도 함께할 만큼. 그래서 제게 엄마란 존재는 늘 상상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고운 얼굴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를 위해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내신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온몸을 바쳐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볕 아래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24시간 영업하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현관문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숨을 고르시곤 했습니다. 그 지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방 하나의 거실 겸 주방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뿐인 방을 당연하다는 듯 제게 내어주셨고, 당신은 늘 딱딱한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주무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제게는 푹신한 침대를 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꼭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갖고 싶어 하시던 은색 중형 세단도 꼭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저 혼자만 남겨둔 채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고도 오랜 병치레도 아닌 그저 조용히 잠든 채로요.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시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심정지가 오래된 상태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 제 삶의 전부, 제 세상의 이유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누적된 피로와 수면 부족 속에서도 오직 저를 생각하는 정신력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고통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공사 현장 동료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말없이 제 등을 다독여 주시던 그분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보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저만큼이나 서럽게 울고 있던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 된 후배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 없이 혼자였던 자신에게 아버지가 친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상주인 저를 대신해 조문객을 맡고 굳은 일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 속에서 그의 존재는 제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는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 그는 매일같이 반찬통을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건네주는 반찬통에는 어설프지만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딸이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제일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듬직한 어깨와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까지 어쩐지 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스며들었고 어느새 아버지가 없는 삶보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사망보험금 문제였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를 위해 들어두신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찾아간 보험사에서 저는 제 평생의 상상을 무참히 깨뜨리는 한 여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리를 꼰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자. 그녀는 제 관자놀이에 있는 작은 붉은 점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나 내 아비나 아주 빼다 박았네. 그 눈매까지 똑같아.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나 기억 못하겠지. 내가 널 낳은 사람이고 내 엄마라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하늘의 천사라고 믿었던 엄마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엄마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셨는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자신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고 누워있던 제게 그가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그는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요. 이번엔 내가 나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저를 위해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판례와 법 조항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찾았어요. 그 여자 아무 권리도 없어요. 사망보험금은 실질적으로 부양받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없어요. 그는 저를 대신해 그 여자를 만났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꼭 그러셨을 것처럼요. 결국 그 여자는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보험금 7천만 원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는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결혼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지쳐있던 제게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혼집은 아버지와 제가 함께 살던 그 작은 집이었습니다. 새로 산 가구 하나 없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잠드는 밤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팔싹둥이로 태어나 한 달 넘게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공사 현장 일은 멈췄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 때문에 복직을 포기했고 아껴두었던 아버지의 보험금과 제 퇴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지쳐 보였습니다. 돈 문제로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아졌고 현실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어깨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매일 밤술에 취해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변해갔고 한때 아버지를 닮았던 그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을 뒤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보험금 외에 다른 돈이 숨겨져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요. 그는 도박에 손을 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며 몰래 온라인으로 부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남편의 도박빚을 갚고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언을 녹음하고 멍든 몸을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또다시 저를 폭행했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는 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멍든 얼굴과 불안에 떠는 아이를 보고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그는 제 아버지의 동생, 즉 저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던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는 평범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집을 나왔고 그 후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사셨던 겁니다. 작은아버지는 오랫동안 형님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우리는 가족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라도 형님의 딸을 지켜주겠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친가는 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도박, 사채 문제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친가 식구들은 아버지의 몫이었던 막대한 유산을 모두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 평생을 초라하고 외롭게 살다 가신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와 함께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 아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든 이제는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내리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은 제게로 흘러와 이제 제 아이에게로 다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에겐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 후반이 되었고 제 세상의 전부인 어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스스로를 강인한 엄마라고 부르곤 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유독 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저 마음이 향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요.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내리사랑이라고. 위에서 아래로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사랑. 저는 제가 받았던 그 과분한 사랑을 이제 제 아이에게 2배, 3배로 더 깊고 넓게 돌려주고 싶은 엄마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제 삶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한 따뜻한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평일에는 늘 일에 치여 바쁘셨지만 주말만큼은 세상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직 저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일주일 동안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한 번에 보상해 주려는 듯 토요일 아침이면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물으셨죠. 우리 딸, 이번 주말엔 어디 가고 싶어? 그 한마디 질문에 제 작은 세상은 온통 설렘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회전목마를 타기도 했고, 동네 작은 서점에 들러 제가 고르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한아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네 놀이터에 삐걱거리는 그네를 참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제가 그네 타는 것을 지겨워할 때까지 늘 미끄럼틀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혹여나 제가 놀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우리 딸. 이 정도는 이겨내야 씩씩한 아가씨지. 그리곤 서툰 솜씨로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시던 그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한마디면 터질듯 맺혔던 눈물이 신기하게도 쏙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 삶에 그런 기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아버지와의 그 따뜻한 시간들마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한없이 어둡고 쓸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남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막한 일이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언제까지 딸아이를 씻겨줘야 할지,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는 사춘기 딸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지 분명 수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을까?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뭐해? 하고 물어보면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사실 아무도 제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엄마는 없어. 내 곁엔 아빠가 있잖아 라고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거구나. 그렇게 믿는 편이 제 마음이 덜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엄마가 하늘의 천사라는 상상이 엄마 없는 저의 마음을 오히려 더 뿌듯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손을 잡고 왔지만 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실로 향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묶어주셨지만 저는 그게 싫어서 입학식을 앞두고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교실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우리 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지? 운동회가 열릴 때도 학예회가 있을 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을 모두 조정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싸오셨죠. 아버지의 도시락은 다른 엄마들의 도시락처럼 예쁘진 않았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대신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오신 듯한 갈비찜과 잡채가 투박하게 담겨 있었죠. 친구들은 우와, 너희 엄마가 도시락 진짜 잘 싸신다 하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늘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싸주신 거야.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인생의 멘토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저 또한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엄마의 역할까지 온전히 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땐 말없이 안아주셨고
세상에 상처받은 날엔 기댈 무릎을 내어주셨으며 제가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킬 땐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제 평생의 이상형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요. 저에게 아버지는 망토 없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몸무게가 늘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솜털처럼 가볍게 번쩍 안아 올리셨습니다. 제가 열이 펄펄 끓는 감기로 끙끙 앓던 밤이면 아버지는 늘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엎여 느끼던 그 단단함, 고동치던 심장 소리, 그리고 저를 놓칠세라 꼭 움켜쥐었던 그 손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아픔도 저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생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도 제 곁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둥지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마트 봉투 하나를 내미셨죠. 이거 여자들 쓰는 거라더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우리 딸 괜찮지? 그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땐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천사로 먼저 데려가신 걸 거야. 저는 엄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단 한 장의 사진조차 보여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사진은 왜 하나도 없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 결혼식 사진도 있다던데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았단다. 그냥 혼인 신고만 했어. 그래서 사진이 없지. 그 말끝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 상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했을까? 결혼식 없이도 함께할 만큼. 그래서 제게 엄마란 존재는 늘 상상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고운 얼굴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를 위해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내신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온몸을 바쳐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볕 아래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24시간 영업하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현관문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숨을 고르시곤 했습니다. 그 지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방 하나의 거실 겸 주방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뿐인 방을 당연하다는 듯 제게 내어주셨고 당신은 늘 딱딱한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주무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제게는 푹신한 침대를 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꼭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갖고 싶어 하시던 은색 중형 세단도 꼭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저 혼자만 남겨둔 채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고도 오랜 병치레도 아닌 그저 조용히 잠든 채로요.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시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심정지가 오래된 상태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 제 삶의 전부, 제 세상의 이유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누적된 피로와 수면 부족 속에서도 오직 저를 생각하는 정신력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고통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공사 현장 동료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말없이 제 등을 다독여 주시던 그분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보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저만큼이나 서럽게 울고 있던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 된 후배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 없이 혼자였던 자신에게 아버지가 친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상주인 저를 대신해 조문객을 맡고 굳은 일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 속에서 그의 존재는 제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는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 그는 매일같이 반찬통을 들고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건네주는 반찬통에는 어설프지만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딸이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제일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듬직한 어깨와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까지 어쩐지 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스며들었고 어느새 아버지가 없는 삶보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사망보험금 문제였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를 위해 들어두신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찾아간 보험사에서 저는 제 평생의 상상을 무참히 깨뜨리는 한 여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다리를 꼰 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여자. 그녀는 제 관자놀이에 있는 작은 붉은 점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나 내 아비나 아주 빼다 박았네. 그 눈매까지 똑같아.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나 기억 못하겠지. 내가 널 낳은 사람이고 내 엄마라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하늘의 천사라고 믿었던 엄마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엄마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하셨는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자신에게도 법적인 권리가 있다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고 누워있던 제게 그가 찾아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그는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요. 이번엔 내가 나설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저를 위해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관련 판례와 법조항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찾았어요. 그 여자 아무 권리도 없어요. 사망보험금은 실질적으로 부양받던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없어요. 그는 저를 대신해 그 여자를 만났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꼭 그러셨을 것처럼요. 결국 그 여자는 소송을 걸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보험금 7천만 원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이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는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결혼했습니다. 너무 외롭고 지쳐있던 제게 그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혼집은 아버지와 제가 함께 살던 그 작은 집이었습니다. 새로 산 가구 하나 없었지만 그의 손을 잡고 잠드는 밤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면서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팔싹둥이로 태어나 한 달 넘게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했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공사 현장 일은 멈췄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 때문에 복직을 포기했고 아껴두었던 아버지의 보험금과 제 퇴직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지쳐 보였습니다. 돈 문제로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아졌고 현실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어깨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매일 밤술에 취해 저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변해갔고 한때 아버지를 닮았던 그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을 뒤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보험금 외에 다른 돈이 숨겨져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요. 그는 도박에 손을 댔고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며 몰래 온라인으로 부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남편의 도박빚을 갚고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저는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언을 녹음하고 멍든 몸을 사진으로 찍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남편이 또다시 저를 폭행했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저는 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멍든 얼굴과 불안에 떠는 아이를 보고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그는 제 아버지의 동생, 즉 저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던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버지는 평범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집을 나왔고 그 후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사셨던 겁니다. 작은아버지는 오랫동안 형님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우리는 가족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제라도 형님의 딸을 지켜주겠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친가는 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도박, 사채 문제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친가 식구들은 아버지의 몫이었던 막대한 유산을 모두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 평생을 초라하고 외롭게 살다 가신 아버지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와 함께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평온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 아이가 앞으로 어떤 꿈을 꾸든 이제는 든든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내리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은 제게로 흘러와 이제 제 아이에게로 다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저희에겐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0 후반이 되었고 제 세상의 전부인 어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스스로를 강인한 엄마라고 부르곤 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유독 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저 마음이 향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요. 어른들은 말씀하시죠. 내리사랑이라고. 위에서 아래로 흐를수록 그 깊이가 더해지는 사랑. 저는 제가 받았던 그 과분한 사랑을 이제 제 아이에게 2배, 3배로 더 깊고 넓게 돌려주고 싶은 엄마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제가 왜 이렇게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제 삶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봅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한 따뜻한 추억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평일에는 늘 일에 치여 바쁘셨지만 주말만큼은 세상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직 저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마치 일주일 동안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한 번에 보상해 주려는 듯 토요일 아침이면 저를 번쩍 안아 올리며 물으셨죠. 우리 딸, 이번 주말엔 어디 가고 싶어? 그 한마디 질문에 제 작은 세상은 온통 설렘으로 물들곤 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의 회전목마를 타기도 했고 동네 작은 서점에 들러 제가 고르는 책이라면 무엇이든 한아름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네 놀이터에 삐걱거리는 그네를 참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제가 그네 타는 것을 지겨워할 때까지 늘 미끄럼틀 아래 낡은 벤치에 앉아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혹여나 제가 놀다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라도 하면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우리 딸. 이 정도는 이겨내야 씩씩한 아가씨지. 그리곤 서툰 솜씨로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시던 그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한마디면 터질듯 맺혔던 눈물이 신기하게도 쏙 들어가곤 했습니다. 제 삶에 그런 기억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 아버지와의 그 따뜻한 시간들마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한없이 어둡고 쓸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남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막막한 일이었을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언제까지 딸아이를 씻겨줘야 할지,
감정의 변화가 심해지는 사춘기 딸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할지 분명 수많은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아주 어릴 때부터 제 머릿속엔 늘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을까? 유치원에 다닐 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뭐해? 하고 물어보면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사실 아무도 제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엄마는 없어. 내 곁엔 아빠가 있잖아 라고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거구나. 그렇게 믿는 편이 제 마음이 덜 아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엄마가 하늘의 천사라는 상상이 엄마 없는 저의 마음을 오히려 더 뿌듯하게 만들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 손을 잡고 왔지만 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실로 향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는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묶어주셨지만 저는 그게 싫어서 입학식을 앞두고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교실 앞까지 저를 데려다 주시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우리 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지? 운동회가 열릴 때도 학예회가 있을 때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쁜 회사 일정을 모두 조정하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싸우셨죠. 아버지의 도시락은 다른 엄마들의 도시락처럼 예쁘진 않았습니다. 김밥이나 샌드위치 대신 시장 반찬 가게에서 사오신 듯한 갈비찜과 잡채가 투박하게 담겨 있었죠. 친구들은 우와, 너희 엄마가 도시락 진짜 잘 싸신다 하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늘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가 싸주신 거야.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인생의 멘토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며 세상 누구보다 든든한 보호자입니다. 저 또한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께서 엄마의 역할까지 온전히 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땐 말없이 안아주셨고 세상에 상처받은 날엔 기댈 무릎을 내어주셨으며 제가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킬 땐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제 평생의 이상형은 언제나 아버지였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요. 저에게 아버지는 망토 없는 슈퍼맨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몸무게가 늘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솜털처럼 가볍게 번쩍 안아 올리셨습니다. 제가 열이 펄펄 끓는 감기로 끙끙 앓던 밤이면 아버지는 늘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엎여 느끼던 그 단단함, 고동치던 심장 소리, 그리고 저를 놓칠세라 꼭 움켜쥐었던 그 손의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어떤 아픔도 저를 쓰러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생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도 제 곁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허둥지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길로 마트 봉투 하나를 내미셨죠. 이거 여자들 쓰는 거라더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우리 딸 괜찮지? 그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웃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땐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천사로 먼저 데려가신 걸 거야. 저는 엄마의 얼굴을 모릅니다. 아버지는 단 한 장의 사진조차 보여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 사진은 왜 하나도 없어? 다른 애들은 부모님 결혼식 사진도 있다던데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았단다. 그냥 혼인 신고만 했어. 그래서 사진이 없지. 그 말끝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 상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했을까? 결혼식 없이도 함께할 만큼. 그래서 제게 엄마란 존재는 늘 상상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긴 머리에 고운 얼굴을 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저를 위해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내신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온몸을 바쳐 일하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볕 아래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고 저녁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24시간 영업하는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현관문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숨을 고르시곤 했습니다. 그 지친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아버지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방 하나의 거실 겸 주방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하나뿐인 방을 당연하다는 듯 제게 내어주셨고 당신은 늘 딱딱한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주무셨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제게는 푹신한 침대를 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의 모든 것이었던 아버지는 결국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꼭 유럽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갖고 싶어 하시던 은색 중형 세단도 꼭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저 혼자만 남겨둔 채 너무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고도 오랜 병치레도 아닌 그저 조용히 잠든 채로요.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시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심정지가 오래된 상태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 제 삶의 전부, 제 세상의 이유가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누적된 피로와 수면 부족 속에서도 오직 저를 생각하는 정신력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오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고통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공사 현장 동료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말없이 제 등을 다독여 주시던 그분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보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히 구석에 앉아 저만큼이나 서럽게 울고 있던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 된 후배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 없이 혼자였던 자신에게 아버지가 친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3일 내내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상주인 저를 대신해 조문객을 맡고 굳은 일을 도맡아 주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 속에서 그의 존재는 제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